큰 그림 그려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있었죠. 그리고 또 이 각국에서도 최근에 이 중앙은행에 상당히 많은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뉴스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도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인가, 이 금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이 중앙은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은 큰 그림에서 근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이 중앙은행이 각국에 좀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건지 민간은행하고는 확실히 좀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민간은행들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벌려고 있는 은행들이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리고 이 예금과 적금을 받았던 돈으로 투자를 하고 또 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은행은 사실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통화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앙은행의 제일 큰 역할은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의 양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이 부여진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화폐라는 게 무작정 찍어내면 되게 좋겠지만, 뭐 많이 찍어내면 그만큼 화폐의 이 가치가 감소를 하겠죠. 이 화폐라는 게 생기기 전에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먼저 했었죠. 특정 물건들을 가져가고 당연히 희소하고, 그리고 좀 더 필요한 물건들의 가치가 높고 이 양이 많고 그리고 좀 덜 필요한 물건들의 가치는 낮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겨서 화폐라는 게 생겨났는데, 화폐도 사실은 하나의 물건이라고 보면 이야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모든 물건에 공통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화폐도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화폐가 많아지면 그만큼 가치가 감소하죠.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감소하고, 그만큼 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다른 물건들, 다른 재화의 이 양과 질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공통이 되는 이 교환의 수단인 이 화폐의 가치를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좀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 이 물가 안정인데요. 화폐의 가치를 관리한다. 그만큼 화폐가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물건의 이 어느 정도의 질과 양을 관리하는 그런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한국은행에 입구 딱 들어서면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멋있는 무슨 벽에 걸려 있는 석조 조각이 있고요. 그 위에 커다란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에 물가 안정 이렇게 네 글자 딱 쓰여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은행 다른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1번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그만큼 물가 안정에 이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앙은행들은 이 돈을 풀고 조이고 이런 역할들을 발행하는 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는 금리를 조절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의 양이 줄어들고, 금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돈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풀리면은 덜 찍어내고, 그리고 또 좀 부족하다, 유동성이 부족하다 싶으면 돈을 찍어내서 또 시중에 풀고, 이런 역할인데,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역할을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이고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다라기보다는 페드에서 이제 통화의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한국은행,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물가 안정에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40년 동안 한국은행은 이른바 이 재무부의 남대문에 있는 출장소다 이럴 정도로 재무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관리하에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97년도에 한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만큼 재무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장, 금리에 대해서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 금융통화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원하는 정부가 통화량을 좌지우지하면서 한국은행, 지금과 같은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물가가 올라도 정부가 이 경제 성장을 원한다 그러면 사실은 통화량을 조이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앙은행의 독립 논의가 시작된 거는 87년입니다. 민주화 물결을 타고서
이 17대인 김건 총재가 이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중앙은행 독립이 절실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97년 한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은 총재가 금융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 안정기 현판이 97년에 이제 걸리게 됐는데요. 이 한국은행은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 관리를 하게 됐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 금리를 활용해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게 1번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기준 금리도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지만 국내의 이 기준 금리만으로 돈의 양을 조절하기 힘들 때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IMF 때도 그랬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이 굉장히 국내 자체적으로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이 대내외적으로 좀 발생을 심하게 했을 때는 통화 스와프 얘기가 많이 났었는데 이 통화 스와프를 한국은행이 체결합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외국에 있는 이 한국은행과 같은 이 중앙은행과 체결을 하는 건데요. 이 역할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금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이유는 이 화폐의 가치를 관리를 하지만 화폐의 가치의 변동에 조금은 덜 민감하기 위해서 안전자산도 같이 좀 보유하는 의미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와 같은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무역 수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특히 물가에 관련된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이 국제 수지표 등 이런 통계들을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금리를 결정하는 게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금통위에서 하는 거죠. 올해 들어서는 계속 좀 동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몇 달째 동결인 것 같아요. 금리 변화도 좀 봐주세요. 네, 사실은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금리를 결정을 할 때 금융통화위원회는 굉장히 그야말로 좀 저명한 이 그런 경제 전문가들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과 미국 모두 1년에 8번 개최가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1, 2 하고 3월 쉬고요. 4, 5 하고 6월 쉬고 7, 8 하고 9월 쉬고 10월, 11월 하고 12월 쉬고 그러니까 3회 배수인 달에는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 나머지 이 날에는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하고 2월은 쉽니다. 그리고 3, 4 하고 5월 쉬고 6, 7 하고 8월 쉬고 9월, 10월 하는 게 아니라 9월 하고 10월 쉬고요. 11월, 12월 이렇게 총 한국과 미국 모두 1년에 8번 하고 있는데요. 이 3월 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금리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뭐 4월 달에 다시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최근에는 사실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이 올해 실질 GDP와 물가 상승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금 전에 끝난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긴 했지만 물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증시가 시원하게 좀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 4월 27일부터 계속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테이퍼링, 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작년에 뭐 실적보다도 사실은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돈을 다시 조이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증시에 대해서 불안정한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좀 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 금리 변화, 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다시 한번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오거나 뭐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커다란 사태들이 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사실은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도 맞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처럼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한 3분기부터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조 현상이고 이거에 대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의 결과로서 하반기에는 금리가 뭐 최소 한 번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두시네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은 국내 같은 경우도 4월 금통위부터는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실은 하고 나서 의사록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의사록에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금융 안정을 시켜야 된다.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깜빡이를 먼저 켜준 건데요. 오른쪽으로 먼저 자동차 운전할 때도 틀기 전에 깜빡이 먼저 켜주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시장은 대비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먼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되고 있고 백신 접종도 많이 맞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4월에는 금통위 의사록에 금융안정 목소리 등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IB에 있는 이 채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빌려보아도 이 3분기 정도부터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0.25% 정도는 3분기 혹은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사실은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백신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사실은 3분기에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확진자가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나고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들, 이 항공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원활치 않다 그러면 4분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 워낙 좀 빠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년에 이 주식시장을 기대하는 부분들은 작년보다 실적이 워낙 좋다. 발표되는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많은데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 많은 부분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가는 게 사실은 제일 많은 종목이 제일 많은 상승률로, 큰 상승률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기에는 금년은 지금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요.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데 돈을 작년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보다는 실적적인 차별화 장세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사실은 유동성이 많을 때는 주식 투자하기도 좀 쉽거든요. 웬만한 종목 대형주들 사면은 거의 다 좋은 수익률 보여주기 때문에 좀 쉬웠던 장세에서 금년에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실적 장세,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총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큰 그림은 사실 하반기 본다라면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점점 주식 투자는 작년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이 금년 상반기에도 펼쳐졌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증시보다는 하반기에는 각각의 종목들 각각의 이런 모멘텀과 실적에 주목하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 각각에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